서울 강남의 하늘을 가르듯 솟은 고층 빌딩, JY 그룹 본사의 최상층 연회장은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샹들리에 금빛 불빛이 와인을 담은 잔에 반사되며 장내는 성공과 권력을 축하하는 화려한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다. 오늘은 JY 그룹의 젊은 CEO 한도경과 법무부 장관의 딸 민서연의 약혼식. 한도경은 검은 턱시도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로 단상에 올라 잔을 들고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순간을 기록했고 언론은 재벌과 정치의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조용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그 잔에 독이 들어있어요. 하우스키핑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잔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경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모두의 시선은 그의 건배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도경의 내면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 그는 침착한 척 웃으며 잔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비서 윤상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 잔 분석해. 잔은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졌고 도경은 약혼식 내내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1시간 후 도경은 회의실에서 실험 결과를 받았다. 스코폴라민입니다. 의무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기억을 지우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경은 입술을 깨물며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 여자 찾았어. 문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무가 대답했다. 그녀는 직원 명단에도 보안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에서도 얼굴이 의도적으로 가려졌습니다. 누군가 기밀 작전처럼 움직였습니다. 도경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지는 유리창 너머 그는 마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듯 침묵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찾아야겠군. 다음 날 그는 사건 당일 연회장의 구석에서 촬영된 흐릿한 CCTV 화면을 확대해 여자의 실루엣을 확인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 차가운 눈빛, 그리고 도경을 뚫어지게 보던 순간 그의 팀은 즉시 호텔 인근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한참을 수소문해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강북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일하는 청소부 중 한 명이 비슷한 얼굴의 여자가 있다고 제보했다. 도경은 변장을 하고 고시원을 찾아갔다. 3층 복도 끝방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순간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이미 올 줄 알았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은 작고 단출했지만 정리되어 있었고 한가운데 앉아있던 여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누구지? 도경이 물었다. 예, 그랬지. 그리고 대체 넌 누구야? 여자는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하린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이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도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너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나? 왜 하필 그 약혼식이었지? 내 자네에 의해. 하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끊었다. 당신이 그 잔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을 겁니다. 기억도, 판단력도,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들이 원하는 건 당신의 파괴예요. 하지만 조용하게 사고처럼 보여야 하죠. 도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투는 감정이 없었고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들, 도경이 되물었다. 누구? 하린은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그 위에는 도경의 약혼녀 민서연의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줄지어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그의 아버지 한기문 회장의 이름도 있었다. 이건 단순한 약혼식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시스템 안에 가두기 위한 시작이었죠. 하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난 유일한 실패작이에요. 도경은 그녀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예나지.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하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한도경은 할인이 건넨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민서연, 그의 약혼녀의 이름이 첫 줄에 있었고 그 아래엔 그가 평소 신뢰했던 정부 고위 관료, JY그룹 이사회 임원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한기문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안엔 자신의 삶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할인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야. 할인은 미동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그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청령 계획. 예형은 국가 디지털 통합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감정과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초지능 데이터 조작 시스템이에요. 도경은 믿기 힘들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내가 어떻게 믿지?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입니다. 하리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스템의 보안키로 선택된 인물이에요. 당신이 가진 그룹의 데이터, 당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 그 모든 게 청령 계획의 일환이죠. 도경은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몇 년 전부터 그룹의 데이터 시스템이 이상하게 정부와 연계되기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순한 공공협약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매끄럽고 빠르게 이루어진 통합이었다. 그럼 민서연도 알고 있는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도경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는 이 계획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딸이라는 위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권력에 접근하는 능력을 그녀는 아주 정확히 사용했죠. 도경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미래를 함께 하려 했던 여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조종하기 위해 그 곁에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리는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다. 선택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도 있어요. 당신은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진실을 보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도경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의 서울은 여전히 밝았고 그 불빛 속에는 수많은 거짓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알려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그날 밤 하리는 도경을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은 화랑이라 불리는 조직의 비밀 거점이었다. 지하에는 수십 대의 서버, 보안 격리실, 자료 분석실이 존재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청령 계획의 피해자이거나 그 계획에 저항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에요. 하리는 도경에게 설명했다. 그는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전직 정보국 요원, 해직 언론인, 기업 내부 고발자, 그리고 10년 전 가족 전체가 실종된 청소년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언론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통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중년 남자가 도경에게 말했다.
이건 시스템 자체가 부패했다는 증거지. 우린 누군가가 나서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당신이 그 열쇠일지도 몰라. 며칠 후 도경은 민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도 결국 알게 됐군요. 좋아요. 이야기해요. 솔직하게. 둘은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완벽한 미소로 그를 맞이한 서연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도경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알고 있었어. 서연은 와인잔을 들며 대답했다. 하지만 난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거짓이 아닌 사랑이 날 조종하고 죽이려는 계획의 일부였다고.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연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건 서연은 말을 멈췄다. 너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어. 계획에서 널 제외시키는 게 내 조건이었어. 그래서 그 잔에 든 건 치사량 이하의 조제였어. 단지 너의 반응을 보기 위한 테스트. 도경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넌 날 이미 배신했어. 우린 이제 끝났어. 그가 자리를 떠나자 서연은 가만히 앉아 와인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속눈썹 아래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렀다. 도경은 다시 할인의 거점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선택을 끝냈고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섰다. 준비됐어. 그는 할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야.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타깃은 법무부 내부 서버예요. 폐창고의 깊숙한 지하실. 한도경은 노트북 앞에 앉아 법무부 내부 서버 구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할인이 제공한 접속 키와 내부 접근 루트를 따라 정확히 정보를 추적하고 있었다. 옆에서는 할인이 짧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노리는 건 두 가지예요. 청령 계획의 실제 실행 문서, 그리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인물들의 계좌 흐름.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현 아버지, 민태섭 장관의 이름이 거기에도 나올까? 할인은 잠시 머뭇거렸다가 조용히 말했다. 거의 확실해요. 하지만 이름만으론 부족해요. 우린 설계도, 결제 라인, 통화 기록, 그리고 현장 지시까지 확보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모두 조작이라며 덮어버릴 테니까. 도경은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좋아. 시작하자. 계획은 단순했다. 도경은 JY그룹 이사 자격으로 정부 디지털통합센터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일회성 암호 토큰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이용해 특정 시간, 특정 회선으로 법무부의 보안 백업 서버에 우회 접근할 수 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오탐이 발생하면 도청, 감시, 추적이 즉각 시작된다는 점이었다. 이건 일회성이에요. 할인은 도경에게 USB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서버를 복제하고 흔적을 지운 후 자폭해요. 단 10분이 한계예요. 그 이상은 못 버텨요. 오전 2시 17분. 도경은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혼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바로 접속 화면이 떴고 보안 토큰이 활성화되었다. 할인은 원격으로 서버의 반응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600초. 시작해요. 첫 번째 폴더, 청령 실행한 V4. 두 번째 폴더, 참여인 사내역서. 세 번째 폴더, 민태섭 통화 기록. 도경은 침착하게 각 폴더를 압축하고 전송했다. 그러나 4분 23초가 지났을 때 할인의 목소리가 긴장감 있게 들려왔다. 문제 발생. 서버 측이 트래픽 이상 감지. 누군가 접근을 확인했어요. 도경은 전송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
지금 멈추면 다 끝나. 오전 2시 26분. 마지막 파일이 전송되었고 USB는 자동으로 포맷되었다. 도경은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때 건물 내 보안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도경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것이었다. 3분 후 도경은 비상계단으로 달리고 있었다. JY 그룹 본사 내부. 그 누구보다 익숙했던 공간이 그 순간은 낯선 감시의 장소로 변해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의심스러운 두 남성이 무전을 주고받으며 그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도경은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밖에서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있던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탑승해요. 차는 곧장 시내를 벗어나 예곽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30분 후 그들은 하남시 예곽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다. 그곳은 화랑의 임시 거점 중 하나였다. 파일 분석이 즉시 시작되었고 할인과 내부팀은 각 문서를 분류하며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건 충격적이에요. 한 남성이 파일을 들고 말했다. 청령 계획은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감정 조작, 군중 심리 통제, 그리고 선거 개입까지 포함된 디지털 쿠데타에 가까워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민주주의를 상실하게 돼요. 도경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 중 하나를 가리켰다. 여기. 이 코드는 뭐지? CSM-7 Theta? 할인은 파일을 읽고 나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건 세뇌 실험에 사용되는 디지털 패턴이에요. 소리, 시각, 리듬, 반복. 일정 조건에서 사람의 사고 회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도경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럼 그들은 진짜로 국민의 뇌를 통제하려 했던 거야. 아니.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시도했어요. 성공한 테스트도 있었고요. 그날 밤 도경은 홀로 펜션 옥상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그는 과거 자신의 선택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사업 확장, 투자 협약, 정치 후원, 언론과의 유착. 그는 결코 깨끗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순간 할인이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말없이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인이 조용히 말했다. 다음 목표는 민태섭 장관이에요.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직접 만나러 가지. 한도경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민태섭 장관의 집무실이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로 향했다. 그는 그룹 공식 업무 명목으로 방문 신청을 냈고 민 장관 측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면담을 수락했다. 차 안에서 도경은 할인과 통화하고 있었다. 모든 녹음 장치는 작동 중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실시간으로 저장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계획대로 움직여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도경은 짧게 대답했다. 알아. 준비됐어. 그의 손에는 민서연과 함께 찍은 약혼 기념사진이 들려 있었다. 민태섭 장관의 집무실은 기계적인 정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도경이 들어서자 민 장관은 익숙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도경군,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실려 있었지만 도경은 그 이면에 감춰진 냉기를 감지했다. 안 깨나. 요즘 자네 뉴스에 자주 나오더군. 자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도경은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책상 위에 사진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서현 씨와의 약혼.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장관은 사진을 흘깃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 아이는 나의 자랑이니까. 도경은 그 미소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자랑스러운 딸이 청령 계획의 일원이란 사실도 자랑스럽습니까? 민 장관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되찾았다. 그런 말은 조심하게. 자네가 뭘 알고 있건 그건 자네에게 해로울 수 있어. 도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당신이 서명한 문서, 회의록, 비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CSM-7 실험 결과. 민 장관은 처음으로 긴 침묵에 빠졌다. 도경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당신을 협박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적이 될 수도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민 장관은 USB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서 그걸 얻었는지,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왜 내게 가져왔느냐는 거다. 도경은 단호히 대답했다. 딸을 지키고 싶다면 국가를 더럽히는 데서 손을 떼세요. 지금부터라도 진실을 공개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민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자네 아버지와 똑같군. 한기문 회장도 처음엔 정의를 이야기했지. 하지만 결국 현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명하지 않아. 그래도 도경은 말을 이었다. 나는 최소한 스스로 눈을 감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경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민서연을 사랑했던 시간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침묵을 다시 떠올렸다. 그 모든 것 속에 진실이 있었을까? 아니면 오직 거짓만이 있었던 걸까? 그때 할인의 전화가 걸려왔다. 녹취 내용 확보 완료. 민 장관의 말, 의미 있는 부분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결정적인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도경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그는 끝까지 버틸 사람이야. 우리가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서연이야. 그날 저녁, 도경은 민서연에게 직접 연락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고 장소를 지정했다. 경복궁 근처의 전통 찻집. 그녀가 자주 찾던 곳이었다. 찻집에 한적한 별채. 서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경이 도착하자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고 들었어요. 도경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날 여기로 불렀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린 이미 끝났잖아요. 도경은 주머니에서 같은 사진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이 사진은 진짜였어. 아니면 연기였어.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말했다. 그때의 나는 진짜였어요. 하지만 그 진심은 계획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날 속였나? 아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그 잔에 든 건 최소한의 테스트였고, 내가 그걸 마시면 나는 계획에서 널 제외시킬 수 있었어. 도경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가 말했다. 너도 이제 선택해. 아버지를 따를 건지, 자신의 진심을 지킬 건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도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마지막 기회야. 그 이후엔 우린 다시는 같은 편이 될 수 없어. 그가 떠난 뒤 서연은 혼자 남아 차를 마셨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빛나고 있었다. 도경은 그날 밤 할인과 다시 만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단계로 가자. 이번엔 공개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미 준비됐어요. 새벽 3시 서울의 심야 뉴스 채널들은 비상 속보를 예고하는 자막을 내보내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 그룹이 정부 고위층의 부패 자료와 비밀 프로젝트 청령 계획의 실체를 곧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 시각 한도경은 강서구의 비밀 스튜디오 안에서 녹화 장비 앞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 앞 그는 정제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옆에서는 할인이 대본을 조율하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오. 당신은 지금 수천만 명 앞에 진실을 전하려는 겁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이제는 숨을 수 없어. 녹화는 단 한 번의 테이크로 진행되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도경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JY그룹 대표이사 한도경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저와 제 주변이 연루된 모든 불법 행위와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이어서 청령 계획의 개요, 민태섭 장관의 역할, 국가 시스템 내 정보 조작의 실험 사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 안에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 앞에 행동할 것인가? 영상은 새벽 4시 정각, 전국 주요 방송사와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 송출되었다. 순식간에 SNS에는 한도경 폭로, 청령 계획, 정부 음모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은 수천 개의 댓글로 폭발했다. 이게 진짜라고.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다 감시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도경이 진짜 용기를 냈다. 민서연은 뭐야? 공범이야. 한편 민태섭 장관 측은 즉시 허위 조작 정보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다. 할인은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확인하며 도경에게 말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에요. 지금 수사 촉구 서명이 벌써 100만 명을 넘겼어요. 도경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카메라 앞에 섰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결국 모든 걸 걸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몇 시간 후 서울중앙지검은 민태섭 장관을 포함한 5명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긴급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민 장관의 관사에는 언론과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 같은 시각 민서연은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오던 길에 차 안에서 뉴스 속보를 접했다. 그녀는 기사 제목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도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봤어요. 당신 영상. 도경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이제 모두 알게 됐어. 진실은 결국 밖으로 나왔어. 서연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말도 아버지의 말도 모두 다른 색깔의 진실처럼 보여요. 도경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하나야.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젠 나도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날 저녁 도경은 할인과 함께 서울 예곽의 또 다른 거점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각오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오늘 새벽 어떤 SUV 한 대가 이전 거점 주변을 맴돌았어요. 할인이 말했다. 번호판은 위조, 카메라 각도 회피,
명백한 정찰이었어요. 도경은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우릴 아는 사람들일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청령 계획의 핵심 인물 중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밤 11시경. 도경은 혼자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지만 그 속에 있는 그는 누구보다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할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일 민서연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겠다고 했어요. 도경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일까?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끝났을지 몰라도 진실은 아직 그녀 안에 있었던 거예요. 도경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를 남겼다. 그럼 이제 우린 마지막 문을 열 준비를 해야겠군. 서울 중심부 광화문 광장 인근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그곳에는 이미 수십 대의 방송 장비와 기자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민서연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발표는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모두가 그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하고 있었다. 한도경은 해견장 외곽 건물 옥상에서 쌍안경으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리는 옆에서 무전기를 통해 보안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위협 요소는 보이지 않아요. 경찰이 공식 경호를 맡았지만 우린 별도 경호팀도 배치했어요.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 도경은 말없이 광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정말 모든 걸 말할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하리는 짧게 대답했다. 우린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녀의 싸움이니까요. 오전 11시 정각. 민서연이 무대 위에 올랐다. 차분한 남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전의 정치인의 딸이 아닌 하나의 시민으로서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민서연입니다. 그녀의 첫 마디에 현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 민태섭 장관과 관련된 청령 계획의 일부 내용, 그리고 제가 직접 관여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경은 숨을 멈춘 채 그녀의 입술을 따라가고 있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내부 설계 자료를 접했고 그 기술이 단순한 통계 분석이 아니라 감정 조작, 여론 조성, 그리고 일부 실험군에 대한 의도적 정보 노출 실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현장은 자와메키스메다. 그 실험에는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고, 기사, SNS를 통해 정해진 방향으로 생각을 유도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퉈 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도경 대표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배신했지만 그의 용기에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다. USB, 문서 사본, 통화 녹취록. 그녀는 모든 것을 기자단에 직접 전달했다. 옥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경은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할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됐어요. 우린 시간을 벌었어요. 도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은 우리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카드다. 그날 밤 화랑 조직의 핵심 멤버들이 비밀 회의에 모였다. 이번 폭로로 인해 정부의 정보분해, 청령 계획 관련 부서는
전면 감사에 들어갔고 민태섭 장관은 자택에 대기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하리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드러난 건 전체의 30%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데이터 중엔 국정원 내부 지시 문건, 대기업 공모 자료, 그리고 더 큰 스캔들이 있어요. 도경은 묻지 않았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린 그걸 공개할 준비가 됐어. 하지만 그 전에 민태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자. 그로부터 이틀 뒤 민태섭 장관은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기자 앞에 섰다. 저는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제 딸 민서연이 밝힌 내용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 국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기술적 조치를 승인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청령 계획의 기획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계획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본 도경은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 내가 있어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목적지는 워싱턴 DC. 워싱턴 DC.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도시 전체를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민서연은 검은 코트를 입은 채 국제인권기구의 비공개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국제 디지털 감시 대응 네트워크 NDOP의 고위 분석관과 대면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당신이 한도경의 증언 이후 자료를 보낸 민서연 씨군요. 상대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맞잡았다. 이건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USB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이 안에는 아직 한국 언론과 수사당국에도 넘기지 않은 청령 계획의 국제 연계 기록이 있어요. 프로젝트 자금 일부가 해외 정치 로비에 사용된 정황도 있습니다. 분석관은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걸 공개하려는 거죠? 서연은 한참 침묵한 끝에 말했다. 그건 내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한편 서울에서는 한도경과 할인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가 폭로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었다. 서연이 미국에서 뭔가를 움직였어. 할인이 말했다. 그녀가 넘긴 자료가 국제사회와 연결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스캔들이 아니라 글로벌 감시 기술 남용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도경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우리가 원하던 거야. 국내 시스템이 스스로를 수사할 수 없을 때 외부의 눈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 할인의 휴대폰에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CSM-1이 아직 살아있다. 그는 이 모든 설계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이 메시지 진짜일까? 도경은 모니터를 돌려 10년 전의 국정원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CSM-1. 청령 계획 이전에 존재하던 파일럿 프로젝트의 코드명. 이건 그냥 기술 실험이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정보기관이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 거야. 할인은 낮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지금껏 나무만 보고 있었어. 숲 전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며칠 후 도경은 할인과 함께 충남 아산의 폐공장 부지를 찾았다. 그곳은 과거 한 벤처 연구소가 있던 장소였다. 지금은 폐쇄된 그 건물엔 감시 카메라 하나 없이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가 CSM-1의 초기 실험 장소야. 도경이 말했다.
그때의 팀은 모두 해체되었지만 우리는 그들 중 일부를 찾았어. 그들은 지하 통로로 내려갔고 어둠 속에서 노쇠한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죠. 할인이 말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그래,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구나. 그는 바로 과거 국정원 첨단기술연구실 책임자였고 청년계획의 아이디어를 처음 만든 인물이었다. 내 이름은 오정우. 하지만 기록 속에 나는 존재하지 않아. 오정우는 천천히 자신이 설계했던 프로젝트의 초기 목적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원래 국가 안보를 위해 감정 기반 군중 행동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어. 그러나 그 기술은 곧 선거, 언론, 그리고 시장 조작의 도구로 바뀌었지.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장의 그림을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기관과 기업, 정치인의 이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게 진짜 그림자 네트워크야. 민태섭은 단지 얼굴이었을 뿐. 이 조직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작동해. 도경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왜 우리에게 이걸 주는 거죠? 오정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만든 괴물을 없애고 싶어. 너희가 마지막 희망이야.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도경은 옥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할인이 곁에 와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도경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이건 이제 우릴 넘어선 싸움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고 우리가 그걸 했어. 그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운회의에서 한국의 기술 감시 문제를 정식 제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싸움은 이제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할인은 천천히 화면을 도경에게 건넸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웃었다. 좋아. 이제 진짜 무대를 준비하자. 서울 남산 근처 오래된 도서관 건물 지하에 화랑의 비밀회의가 다시 열렸다. 한도경, 할인, 그리고 조직의 주요 멤버들은 오정우가 제공한 그림자 네트워크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도경은 벽면의 빔으로 투사된 복잡한 연결 구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K자산운용이라는 이름 없는 법인 청년계획의 자금 루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해. 할인이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실제 운영자는 민간인이 아니야. 전직 국정원 2차장, 그리고 현직 대기업 고문으로 등록된 인물. 그가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 유통을 모두 조율하고 있어. 조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런데 그를 건드리는 건 공식 수사 없이 거의 불가능해요. 증거가 있어도 법적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도경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는 법이 다가갈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 할인이 도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도경과 할인은 고급 골프장에서 목표 인물, 최정무를 미행하고 있었다. 그는 유력 정치인, 경제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청년 계획에 대한 대화를 교묘하게 섞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지 한두 달 지나면 다 잊혀져. 중요한 건 데이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흐름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야.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도경은 멀리서 그 장면을 망원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얼굴, 대화 내용 모두가 기록되었고 그는 그날 밤 늦게 그 영상을 국제기술감시연합포럼 측에 전달했다. 이제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온 디지털윤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K자산운용과 관련된 감시 의혹,
불법 정보 수집, 국내 여론 조작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 요청. 국내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도경의 이름을 다시 앞세웠다. 한도경, 그림자 권력 정조준, 비밀 네트워크 실체 드러나나. 청령 계획의 진짜 설계자는 누구인가? 그날 밤, 하리는 노트북 앞에서 한 파일을 열어 도경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민서연이 미국에서 확보한 국제금융거래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청령 계획 자금 중 일부가 아시아 외 지역 선거 캠페인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흔적이 있어요. 도경은 파일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국을 실험장으로 삼고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막지 않았다면 이건 전 세계적 침묵의 프로젝트가 됐겠지.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판단이 옳았어. 그녀가 가진 정보는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깊고 넓어. 도경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제 우리도 직접 대면해야 할 시간이야. 며칠 후, 도경은 최정무에게 익명의 초청장을 보냈다. 장소는 서울 예곽의 고급 별장. 내용은 단 하나였다. 청령의 마지막 열쇠를 보여주겠다. 최정무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약속된 시각에 그 장소를 찾았다. 그곳엔 도경이 단정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최 고문님. 최정무는 경계하면서 말했다. 너 이 자리에서 무슨 짓이라도 하면 너도 끝이야. 도경은 조용히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 안에 있는 건 당신의 통화 내역, 계좌 흐름,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작 계획입니다. 난 이걸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최정무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도경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나가면 이 자료는 곧 전 세계로 퍼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밝히고 내부 공모자들의 실명을 공개한다면 당신도 최소한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정적이 흘렀고 최정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서연이 널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야.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화랑 본부에는 최정무가 작성한 내부 고발 진술서가 도착했다. 그는 정부, 기업, 정보기관의 실명과 구체적 시나리오를 모두 기록해 넘겼다. 하리는 그 파일을 인쇄하며 도경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 도경은 천천히 말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우린 가장 깊은 어둠에 빛 하나를 비춘 거야. 서울 한복판 국회의사당 특별청문회실 안에는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은 청령 계획과 관련된 공식 첫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증인석에 앉은 사람들 중 가장 앞에는 한도경이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백 명의 시청자들이 연결된 중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의원 한 명이 마이크를 켰다. 한도경 증인. 당신은 이 자리에 어떤 입장으로 나왔습니까? 도경은 천천히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계획에 이용당했던 피해자로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의 감정과 여론, 사적인 선택마저 데이터로 분석하고 조작하는 그 구조를 직접 목격했고 그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에 청문회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경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청령 계획의 기술적 구조, 실험 대상, 실행 경로,
정치적 로비 과정까지 모두 설명했다. 특히 민태섭 장관이 서명한 문건 사본과 최정무가 제출한 내부 진술서의 내용을 연계해가며 설명하는 장면에선 여러 의원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청문회는 평화롭게 끝나지 않았다. 청문회가 종료된 직후 도경은 비공개 통로를 통해 퇴장했고 경호 차량을 기다리던 중 근처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갱음과 함께 건물 외벽이 진동했고 경호원 몇 명이 즉시 쓰러졌다. 하리는 다른 쪽 출입구에서 도경의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그에게 무전했다. 코드 레드. 지금 빠져나가야 해요. 도경은 몸을 낮추며 뒷길로 달렸고 화랑에 민첩한 차량이 그를 태웠다. 하린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예상했죠. 그들이 마지막 수를 쓰기 시작했어요. 도경은 이마에 묻은 먼지를 닦으며 말했다. 우리가 진실을 들추면 그들은 파괴로 덮으려 해. 폭발 사건은 곧바로 전국 뉴스 속보로 퍼졌다. 국정청문회 종료 직후 의문의 폭발 사고 발생. 한도경, 공격 표적인가. 진실을 말한 데가 시작된 침묵작전. 그날 저녁, 청와대는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고 대통령은 직접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하지만 도경과 하리는 그 지시 뒤에 숨은 정치적 계산도 간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릴 통제하려는 거야. 하린이 말했다. 우리를 내부에 가둬두고 외부 접촉을 끊으려 하겠지. 도경은 결단을 내렸다.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직접 연결해야 할 때야. 그들은 곧장 국제탐사보도 언론연합 ICIJ의 한국 담당자와 접촉했고 수일 후 ICIJ는 청년계획과 그 확장 네트워크에 대한 국제공동보도 시리즈를 예고했다. 제목은 단 하나였다. 감시의 민주주의. 보도자료에는 도경과 하린의 이름은 실명으로 포함되었고 민서연이 미국에서 전달한 국제자금 흐름 분석도 함께 포함되었다. 이제 이 싸움은 국경을 넘은 진실의 전쟁이 되었다. 하지만 위험도 동시에 커졌다. 폭로 3일 후 화랑의 한 내부 조직원이 의문의 실종 상태로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차량은 터널 입구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을 단 채 버려져 있었고 노트북과 휴대폰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도경은 깊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우린 지금 정보와 생명을 동시에 다뤄야 해. 하린도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정보전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전장에 들어선 거예요. 그날 밤, 도경은 홀로 자신의 방에 앉아 과거 자신이 서연과 함께 찍었던 약혼식 전날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웃음, 그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다. 휴대폰에 저장된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나도 멈추지 않을게. 그는 조용히 화면을 끄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둘 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새벽 3시 화랑 본부에는 전 세계 27개국 언론사 기자들이 비공식 화상회의에 접속했다. 하리는 발표를 준비하며 도경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 후회하지 않겠죠? 도경은 마이크 앞에 서며 대답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국내에서 가장 민감한 국가보안 재판이 열리는 이곳에 오늘은 청년계획의 핵심 피고인들이 한자리에 선 날이었다. 민태섭 전 법무부 장관, 최정무 전 국정원 고문, 그리고 프로젝트 자금을 운용한 재계 인사 2명까지. 그들은 모두 법정 중앙에 자리한 방탄 유리 안에 앉아 있었다. 법정 밖은 시위대와 지지자, 언론과 경찰이 뒤섞여 서울의 중심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한도경은 방청석 한켠에 앉아 조용히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할인이, 뒷줄에는 화랑의 주요 멤버들이 함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 측은 1만 쪽이 넘는 증거자료와 80여 명의 증인을 제시했다. 그 중심에는 한도경의 증언과 민서연, 최정무의 내부 진술서가 있었다. 검사는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재판은 한 국가의 미래를 건 심판입니다. 단지 몇 명의 권력자들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 국민을 조종하려 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한도경이 단상에 섰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마이크에 담겼다. 저는 이 계획의 내부자로서 그리고 피해자로서 그 전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것은 감시로, 조작으로, 결국은 민주주의의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정확한 날짜, 지시자, 실행 경로, 그리고 결과까지 진술했다. 다음 증인은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검은 정장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침착하게 단상에 섰다. 제 아버지가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충격받았던 건 그가 만든 시스템이 사랑하는 사람마저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고 또 동시에 맞서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여기서 그 책임의 일부를 지고자 합니다. 검찰 측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모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청령 계획은 이기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사회적 불안을 사전에 막기 위한 미래형 정책 수단이었지 결코 국민을 조종하려는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서류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 명시된 불특정 다수 대상의 감정 유도 실험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승인했고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법정안이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오후 5시 검찰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 공동보도 자료에서 발췌된 국제 자금 흐름도를 제출했다. 그 안에는 청령 계획의 자금 일부가 해외 정치 캠페인, 로비스트, 심지어는 극우 성향의 미디어 운영자에게까지 흘러간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가 공개되자 법정 안팎은 다시 한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하루 휴정에 들어가자 도경과 할인은 서울 남부의 한 카페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그들은 말없이 그날 법정에서의 대화를 복기하듯 핸드폰 화면 속 기사를 하나씩 읽고 있었다. 할인이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들 정말 유죄받을 수 있을까? 도경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진실은 우리가 밝혔지만 정의는 아직 법의 목이야. 이제 판사 한 사람의 결단에 달렸어.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린 여기서 멈추는 거야. 도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청령 계획은 해체되더라도 그 사상을 이어받으려는 자들은 다시 나타날 테니까. 우린 이제부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돼야 해.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법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판에 1심 판결을 내렸다. 민태섭, 징역 25년, 최정무, 무기징역, 관련 기업 대표이인 각 징역 15년 및 추징금 전액 몰수. 판사는 최종 선고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란 국민을 위한 존재이며 국민의 의지 없이 작동하는 권력은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옥상에서 할인과 마지막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그들에게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무거운 빛으로 느껴졌다. 할인이 말했다. 당신,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도경은 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믿고 싶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꿨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아. 나는 그냥 다음 사람이 더 쉽게 싸울 수 있게 돌 하나 옮겨놓은 것뿐이야.